안녕하세요. 오늘 사건의 제목은 아빠 딸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 이혼으로 딸은 아빠와 살게 됐고 그녀는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인자한 성격에 지역의 부자였던 아빠와도 사이가 남다르게 돈독해 항상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리고 그녀가 대학생이 돼서 독립하기 원할 때 아빠는 내키지 않았지만 개인 주차장이 딸린 아파트를 구해주었습니다. 딸이 늘 안전하길 바라며 좋은 곳에 그렇게 아파트를 구해줬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꽃다운 나이인 20세의 딸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아빠와 딸의 친구인 남자는 딸을 찾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합니다. 경찰도 평소 행실도 바르고 부유한 환경에서 잘 자란 딸을 찾으려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아빠는 지폐를 반으로 잘라서 찢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제보를 해주면 나머지 반을 주겠다며 먹지도 자지도 않고 반실성한 채로 그렇게 밤낮으로 거리를 헤맵니다. 그리고 그런 아빠 옆에는 다행히도 딸의 친구가 물씬장면 아빠를 돕습니다. 친구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의 다른 모든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모두 다시 연락을 다시 하고 그녀를 본 적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수사는 진전이 없었고 어느 날 그 친구는 경찰에 제보를 합니다. 내가 모든 친구들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유독 한 명은 다시 연락해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별명이 사이코라고 하는데 그 사이코란 남자가 평소 그 딸을 굉장히 좋아했고 거의 병적인 수준으로 스토킹했다고, 심지어 발목에 그 여자의 이름을, 그 딸의 이름을 문신으로 새겼답니다. 경찰은 신속히 용의자 사이코를 추적합니다. 그러는 도중 지역의 한 버려진 집의 지하실에서 불이 났고 소방관들은 손발이 묶이고 두 눈이 박스용 테이프에 가려진 채 불에 탄 젊은 여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큰 불은 아니었고 주변에 가솔린통 그리고 다른 증거들을 위해서 방화살인으로 추정하고 여성의 신원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결국 여성의 신원은 사라진 그 딸로 밝혀졌고 경찰은 그 시신을 발견했을 때 혹시 모르니 아버지에게 딸일지도 모르니 한번 와서 확인 좀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경찰은 차마 그게 딸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홀로 산채로 불이 타서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한 딸의 얼굴을 확인하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딸의 생전 생기 넘치고 아름다웠던 모습 대신 시커멓게 불에 타 그을린 딸의 얼굴을 보고 아빠는 무너졌고 딸이 맞아 그 한마디만 동생에게 하고 차가운 주차장에서 절규합니다. 딸이 실종된 지 3일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이코로 불려진 그 남자를 찾아냈지만 알리바이가 정확하고 해서 무혐의로 풀어줍니다. 며칠 후 딸의 차를 찾았지만 실종 당시 딸이 착용했던 귀걸이 한쪽뿐이었고 납치가 확정됩니다. 이젠 증거도 용의자도 없었던 상황이어서 수사가 가족되길 바라는 마음에 아빠는 매일 커피와 도넛 등을 사들고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지구 끝에 용의자가 있다면 그것까지 갈 것 같은 아빠의 집념에 형사들은 수사를 계속했지만 딸을 앓은 슬픔에 아빠가 모든 시간을 사건에만 집중하는 게 걱정돼서 건강을 챙기라고 어떻게든 우리가 범인을 잡을 거라고 그렇게 당부했지만 아빠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보가 들어옵니다. 3명의 남자들이 그 여자를, 그 딸을 납치해서 살인했다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은 자기 잃은 것처럼 그 아빠와 함께 딸을 찾으려고 늘 곁에서 도와줬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처음부터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았던 것은 평소 딸이 그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숙식제공도 하고 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었고 남매처럼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 친구에게 납치해서 죽였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했다면 그녀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경찰은 소름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부검 당시 그녀가 3일 내내 굶었다는 게 밝혀졌고 그것은 경찰과 부검이 외엔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알고 있죠. 이런 진술을 하고도 그는 결백하기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거만하기까지 합니다. 수사는 다시 활기를 띠고 진술과 제보를 바탕으로 나머지 공범 중 한 명을 찾아내 자백을 받습니다. 사건 당일 평소 그녀의 아버지가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던 범인은 공범 2명과 그녀를 납치 감금 후 몸값을 요구하는 녹음을 합니다. 그러나 아빠의 전화에 부재중 메시지로 녹음을 3차례나 틀어서 남기려 했지만 무식했던 범인은 메시지를 남기라는 신호음도 기다리지 않은 채 메시지를 남겼고 그 사실도 모른 채 그렇게 딸을 찾아 헤매던 아빠는 몸값 요구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들은 하나같이 전 재산을 다 바쳐 아니 대출까지 해서라도 그 딸을 구했을 거라는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정말 난감했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아빠는 또 한 번 가슴 한쪽을 도려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바로 그 늘 곁에 있었던 함께 슬퍼해주고 딸을 찾는데 항상 옆에서 도와주었던 늘 고마웠던 그 친구라는 배신감에 절규합니다. 재판은 시작되고 그날의 진실이 밝혀집니다. 그 추운 겨울밤 빈집의 지하실에서 손발이 묶이고 눈이 가려진 채로 딸은 아빠가 곧 데리러 올 거란 희망에 버티고 버티다가 배고픔과 추위를 못 이기고 실신합니다. 3일 후 돌아온 범인과 공범들은 그녀가 죽은 줄 알고 당황하여 증거인멸을 위해 그녀의 몸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입니다. 이 모든 걸 주도하고 방화를 한 것은 범인인 그 친구입니다. 재판 내내 범인은 혐의에 대해서 부인합니다. 공범의 증언으로 그날의 딸이 겪었던 배고픔, 외로움, 구해주지 못한 죄책감, 그 친구라는 짐승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딸의 시신을 직접 확인해야 했던 아빠는 재판이 끝난 후 매일 딸의 무덤가를 오가다가 갑작스레 폐암으로 사망합니다. 재판 도중 범인이 거만했던 것 이유가 밝혀집니다. 경찰서에서 그는 재판 바로 전 거짓말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마치 그가 거짓말 테스트를 무사히 통과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그 거짓말 테스트의 터면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호인단은 몰랐던 증인이 나옵니다. 그 증인은 그동안 못 잡았던 2번째 공범이었습니다. 그 2번째 공범이 증언대에 오르는 순간 그 거만했던 그의 모습은 180도 달라집니다. 또한 수사 초기에 딸의 모든 친구들에게 연락했다던 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에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사이코라는 용의자를 지목한 것도 그였습니다. 판사는 사형 외에 법이 허용하는 법원에서 최고형인 57년을 선고하며 재판 내내 본인도 아버지로서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다며 범인에게 얼마나 끔찍하고
짐승보다 벌레보다 못한 쓰레기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주려 하니 범인은 자신은 결박하다고 검사가 자기를 모함했고 법정에서 재판 과정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날 아빠는 법정에서 딸이 아빠와 함께 이 법정 안에서 딸을 아프게 한 죄인이 벌을 받을 수 있게 돕고 있다며 딸에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사해준 경찰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하늘에서 아빠 딸은 아빠를 만났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